자, 9강에, 주제통합 9강에서 첫 번째 가지문에서 나온 거는 인상주의 미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미술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특징이 무엇이고,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글이에요. 그래서 1문단부터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독서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들을 좀 키워왔을 텐데, 이제 9강 3분의 2가 지나는 시점쯤이면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좀 찾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게 간단하게 긴 글은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줄여주는데, 줄이더라도 우리가 실전 문제 풀 때는 다 읽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좀 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지방에서도 좀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그 보내왔던 글을 보면,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나가야 된대요. 이런 학원을 가려면. 그래서, 집에까지 왕복이 3시간. 그러면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도 있다라고 했을 때 가슴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세히 파헤치는 강의가 변변치 않다. 그리고, 학원에서 욕도 좀 먹어요. 간단하게 해줘서 애들한테 자신감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풀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하니까 베이스가 없는 노베이스라고 얘기하죠. 노베이스라든가 또는 지금 한참 스스로 하는 친구들이 이런 강의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인즉슨 제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유명한 강사님들 그 압축 강의를 수강을 한다 또는 EBS 강의를 수강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강의 용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그 강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밑줄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다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하니까 페이스메이커 역할이에요. 압축되고 화려한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다시 보는 친구들도 그 점을 감안을 해서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내 주변에 그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수줍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 아는데 수줍어할 필요 없고요. 어려운 거 얘기 보내주면 반영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나도 마인드 매핑하면서 화려하게 강의를 하고 싶었지만 그 사연을 접하고서 지난달 5월 25일 날 처음 업로드를 시작했어요. 그래, 도움이 된다면. 그죠? 그 시골 소녀의, 시골 고3 순박한 여학생의 얘기를 듣고, 강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마 좀 지나면 이제 수능 예측 강의, 올해 뭐가 나올 것이다 매년 예측 강의를 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매년 수능 출제하는 작품들을 예상을 했고, 많이 맞췄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념을 갖고 끝까지 하기 바랍니다. 과정 중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못하는 것 같아요. 시험장 들어가서 내가 좋은 점수 받아냈을 때 그때 내가 잘한다고 느껴요. 결과를 받아봐야 하는 거지 결과 받기 전에 내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가기 전에 너무 좀 잔소리가 많았는데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딴 기회가 없어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들어가죠.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19세기 초에, 첫 번째 정리할 거는, 19세기에, 프랑스죠. 이 미술, 관련돼서 프랑스 파리가 중심지였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프랑스 미술계가 어떠한 흐름이었는지, 프랑스 미술계의 특징을 하나 먼저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고대 그리스라든가, 또는 로마 시절의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로마 시절의 모티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 모티프까지만 쓸게요. 이제 좀 핵심어처럼 좀 줄이겠습니다. 모티프를 어디에다 뒀느냐? 첫 출발점을 어디에다 뒀느냐? 그리스나 로마,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그 예술 사조를 그대로 따라갔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정확한 묘사, 아주 정확한 묘사를 특징으로 했고요. 정확하게 묘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가 유행을 했죠. 그래서 형식적 특징을 중요한 신고전주의가 유행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좀 뒷받침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에 대한 특징을 다시 가로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부분이에요. 일단 엄격하고 균형적인 구도. 자, 엄격하고 균형을 갖춰야 되는 구도를 추구했고요. 구도를 갖추도록 했고요. 첫 번째죠. 신고전주의 특징.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명확한 윤곽이죠. 명확한 윤곽이다. 명확한 윤곽을, 분명히 그렸어요. 윤곽선이 분명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게 다네요. 그래서 명확한 윤곽, 요 두 가지까지가 정리가 됩니다. 19세기 고전적인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적 사조를 따랐었던 프랑스 미술계의 당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프랑스 미술계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 전반적으로 어떤 예술 사조가 좀 유행이 됐었냐면, 낭만주의 예술이 좀 널리 좀 펴져 있었다. 그죠?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냐면, 여기 신고전주의라고 앞에 있었죠? 신고전주의 이후에, 낭만주의 예술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낭만주의 예술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색깔이 풍부해요. 그래서 요거는 풍부한 색채, 아주 화려하죠. 예전에는 좀 단색으로 정확한 윤곽, 그 다음에 엄격한 구도를 형성했었던 예술이었다면, 이때는 색채가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격정적으로 바뀌어요. 해서, 격정적, 표현이라고 되어 있네요. 격정적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그 감성을 풍부하게 색깔과 함께 담았던 낭만주의 예술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비로소 체크해야 될 인상주의죠. 낭만주의에서 인상주의 미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죠. 인상주의 미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말뜻이 있습니다. 어원이라고 하죠. 그 어원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스토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어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은 정리해야 되죠. 일단 기존의 화풍에 분명히 불만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만을 느낀 사람이 뭐다? 바로 젊은 화가들이었는데, 젊은 화가들이 살롱전이라고 하는 그 미술 전시에 초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롱전에 초대받지 못한 화가라고 할게요. 그냥 초대받지 못한 젊은 화가들이죠. 그러니까 화가입니다. 화가들이 이제 따로 전시회를 엽니다. 그들의 전시회를 여는데 그중 그림 중에서 모네 작품 중에서 이렇게 됩니다. 인상 해돋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자세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이 단어에 착안을 해서 인상주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림의 제목이에요. 요게 그림의 제목인데, 그림의 제목을 따서 인상주의라고 한 것이다. 심각하게 이름 지은 거 아닙니다. 그림의 제목을 따서, 그래서 그 전시에 참여한 그 화가들의 그림을 인상주의자, 그 그림의 제목을 따서 거기에 따른 화가들을 인상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원이 시작이 돼요. 인상주의가.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끝났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갈까요? 인상주의 미술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인상주의 미술에 대해서 이제 울라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인상주의 미술의 특징 첫 번째, 19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예술 사조입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을 대표한다. 전반부까지는 고전 미술, 신고전주의의 어떤 유행이 있었고, 잠시 낭만주의가 있었다가 이제 신고전주의의 인상주의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 19세기 후반에 대유행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19세기 후반에 유행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적인 예술 양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19세기 후반에 유행을 했다, 대표적인 어떤 그 미술의 흐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그렸을까라고 했을 때 일상적인 모습이 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 현실적인 모습이죠.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거나 또는
또는 네, 자연의 풍경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네, 자연의 네, 풍경을 소재로 삼고 있었다. 아, 우리가 흔히 아는 평범한 일상적인 모습들을 담고 있었다. 다음, 그 다음에 자연 풍경도요. 그 다음 두 번째. 예, 이제 그림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림 화폭으로 뿅 들어가면 일단 네, 그들이 중시했었던 건 네, 빛의 효과를 네, 좀 중시했었습니다. 빛의 효과에 주목을 해가지고요. 빛에 따라 대상이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합니다. 그래서 대상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요.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서 마치 그로키처럼 그리는 건가요? 순간을 포착해서 네, 그 부분에 빛의 효과라고 했지만 보이는 대로 그렸어요. 객관적으로 그린 것 같죠?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표현을 했다. 요게 인상주의 그림의 큰 틀의 흐름입니다. 빛의 효과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명암도 있겠죠. 그리고 순간적인 모습을 포착했어요. 그래서 막 표정이 막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죠. 보이는 대로 표현했다. 상당히 객관적인 성격도 있었고요. 다음 세 번째.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할 건, 네. 그런데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색보다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빛의 효과, 요 부분이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빛의 효과를 다시 한번 좀 재해석을 하면, 네. 색 부분은, 네. 빛에 의해 변하는 색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써 있으면 우리의 피부색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좀 약간 황색도 있고 탄데도 있고 좀 만약에 이게 어둠에 딱 이게 손이 가려져 있다면 아마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빛에 의해서 보이는 모습 그리고 변하는 색을 추구했다. 그리고 어떤 그 그림 그리는 기법에서 보면 빛의 붓질이나 두드러진 명암을 사용했습니다. 해서 빛에 대한 붓질이 있었고요. 빛에 대한 붓질, 그 다음에 두드러지는 명암 표현입니다. 두드러지는 명암 표현이 있어요. 두드러진 명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색채를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신고전주에서는 대상의 윤곽이 명확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대상의 윤곽이 명확하지 않아요. 흐리했습니다. 뚜렷하지 않음으로 표현되어 있죠. 뚜렷하지 않음. 두 번째 문단도 마무리됐네요. 굉장히 자세히 살펴본 거죠. 인상주의에 대한 특징이 이런 거구나.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문단이고요. 자, 세 번째 문단은 인상주의 미술의 의의에 대해서 체크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인상주의 화가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가? 인상주의 화가들이 추구했었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첫 번째,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 배경도 포함을 해서 대상 플러스 배경으로 하지요. 이렇게 대상과 배경의 순간적인 느낌이죠. 대상과 배경에 대해서 그 순간적인 느낌을 그 순간을 포착을 했다. 순간적인 느낌을 한 번에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잡아냈습니다. 마치 사진처럼, 그죠? 착각 하는 그 사진처럼 한 번에 포착했습니다. 이것을 화폭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다음 두 번째. 화가가 그 순간을 눈을 통해 보고 있는 감각적인 느낌이, 그죠? 그래서 그 화가가 그 순간을 보고 있었던 화가의 감각적인 느낌을 최대한 이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감상자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감상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상주의 화가들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인상주의 미술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인상주의 그 미술의 의의를 또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본 것처럼 감성적인 표현을 중시했었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감성적인
표현을 중시했었어요. 정확하고 사실적이고 엄격한 구도를 따진 게 아니라 흐릿한 윤곽선 속에서도 네, 감성적인 표현을 중시했고, 그 다음에 네, 그러면서도 거기에 네, 객관적으로 보이는 세계를 그래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세계를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기록하려고 했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예술에 영향을 크게 줬다라는 거죠.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인상주의 미술에 관한 특징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